교토 외곽, 오래된 절의 풍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적한 마을.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이곳에 사토 켄지, 72살의 은퇴한 고등학교 역사교사가 살고 있었다. 아내 유키코가 세상을 떠난 지 꼬박 3년. 40년 넘게 함께한 그림자가 사라진 집은 유난히 넓고 적막했다. 켄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서재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유키코가 생전에 정성껏 가꾸던 작은 정원이 보였다.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던 정원도 이제는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특히 아내가 아끼던 국화 화분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 버렸다. 그는 낡은 안경 너머로 텅 빈 정원을 무심히 바라보며 차가 식어가는 것도 있곤 했다. 정년 퇴직 후 그의 세상은 더욱 좁아졌다. 평생 책과 씨름하며 조용히 살아온 탓에 인간관계 폭이 넓지 않았고 그나마 말벗이 되어주던 아내마저 떠나자 그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놓였다. 도쿄와 오사카에 사는 아들과 딸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늘 짧고 형식적이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그래, 늘 똑같지 뭐. 그 이상의 대화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켄지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내비치거나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그것이 일본의 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무치는 외로움은 어김없이 그를 찾아왔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소리뿐이었다. 젊은 시절 역사 속 인물들의 고독에 대해 학생들에게 열변을 토하던 자신이 이제 그 고독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대로 남은 인생을 혼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견디기 힘든 공포였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지역신문에서 실버메이트 50세 이상을 위한 만남의 광장이라는 작은 광고를 발견했다. 스마트폰은 아들이 사준 것이 있었지만 전화통화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앱이라는 것은 더욱 낯설었다. 망설임이 앞섰다. 이 나이에 주책이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밤의 고독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깊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실버메이트 앱을 검색했다.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프로필을 만들 수 있었다. 역사를 좋아하는 평범한 은퇴 교사입니다. 조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자기소개였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역시 헛된 기대였나 싶어 앱을 삭제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작은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미야자키 아키코.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가나자와의 오래된 찻집을 배경으로 단아한 기모노를 입고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켄지의 마음을 끌었다. 소개 글에는 남편과 사별하고 가나자와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와 시대 문학을 좋아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사토 선생님 안녕하세요. 프로필 잘 읽었습니다. 저도 역사를 좋아해서 흥미가 생겼어요. 첫 메시지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켄지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몰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미야자키 씨, 반갑습니다. 부족한 프로필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쇼와 시대 문학을 좋아하신다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아키코는 켄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그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다자이, 오사무나,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켄지는 그것이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단편적인 정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때로는 자신의 조작된 외로움과 사별의 아픔을 은근히 내비치며 켄지와의 동질감을 형성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제 남편도 역사 이야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 생각도 나고 외로움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아요. 아키코의 말은 켄지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아내 사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 통화를 했다. 아키코의 목소리는 프로필 사진만큼이나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교양 있는 말투와 상냥한 웃음소리는 켄지의 경계심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그는 아키코와의 대화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정원의 시든 국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그녀의 메시지가 그의 일상의 작은 빛이 되었다. 아키코와 연락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인사를 나누던 중 아키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평소의 밝은 목소리와 달리 어딘가 그늘이 져 있었다. 켄지 씨,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키코 씨? 걱정되는군요. 실은 제가 아끼는 시바견 코타로가 오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급성 장염이라는데 검사비랑 입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제가 지금 공방 사정이 좀 어려워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주 잠시만 5만 엔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공방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켄지는 순간 망설였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그의 이성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곧 아키코의 슬픔에 잠긴 목소리와 그동안 그녀에게서 받았던 위로와 따뜻함이 떠올랐다. 그녀가 얼마나 곤란하면 이런 부탁을 할까. 여기서 거절하면 이 관계가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아, 코타로가 많이 아프군요. 걱정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려야죠.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정말요? 켄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키코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켄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아키코가 알려준 계좌로 5만 엔을 송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코에게서 코타로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켄지 씨 덕분에 코타로가 무사히 치료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켄지는 사진 속 시바견을 보며 안도했고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잠시 묻혔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흘렀다. 켄지와 아키코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켄지 씨, 아키코 씨 대신 켄처, 아키케띄엄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아키코는 가끔 켄지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도자기 사진을 보내주며 공방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켄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언젠가 가나자와에 가서 그녀의 공방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코에게서 또다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공방 운영 자금 문제였다. 켄터, 정말 면목 없지만 또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번 달 공방 재료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주문받은 도자기 대금 입금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요. 혹시 20만 엔 정도만 다음 달까지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약속 꼭 지킬게요. 켄지의 마음속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두 번째 금전 요구. 액수도 훨씬 커졌다. 왜 또 나에게 부탁하는 걸까? 다른 가족이나 친구는 없는 걸까? 하지만 의심은 잠시뿐. 얼마나 힘들면 또 나에게 손을 벌릴까 하는 연민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그는 이미 아키코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아키쩌,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 마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켄좀. 당신은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켄지는 망설임 끝에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저축예금 일부를 해지하여 아키코에게 20만 엔을 송금했다. 아키코는 이번에도 눈물 어린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다정하고 애틋한 말로 켄지를 안심시켰다. 켄지는 그녀의 말에 위안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초췌해 보였다. 마당에서 마주친 이웃 다나카 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넸다. 사토씨,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으시네요.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다나카 부인은 켄지와 비슷한 연배의 과부로 활달하고 오지랖이 넓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켄지의 미묘한 변화를 예리하게 눈치챈 것이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날씨 탓인가 봅니다. 켄지는 서둘러 얼버무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다. 아들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 있으세요? 목소리가 영 힘이 없으셔서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다, 타로.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켄지는 아들의 걱정을 애써 외면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자식에게만큼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아키코는 약속했던 돈을 갚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욱 교묘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켄지에게 접근했다. 켄첩, 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오래된 기모노가 있는데 세월이 흘러 많이 낡았어요. 이걸 꼭 복원해서 간직하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혹시 50만 엔 정도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 기모노를 볼 때마다 켄떡 생각이 날 거예요.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말,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 켄지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그는 이미 아키코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낸 상태였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아키코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꼭 켄떡을 만나러 교토로 가겠다는 희망적인 말을 덧붙였다. 켄지는 결국 아내 유키코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품에 손을 댔다. 유키코가 아끼던 비녀와 오비를 몰래 중고상에 팔았다.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아키코에 대한 비뚤어진 기대감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렇게 마련한 돈과 남은 저축을 합쳐 50만 엔을 또다시 아키코에게 보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 돈을 보내면 그녀가 정말 내 곁으로 와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아키코는 이번에도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교토에서 함께 살 집을 알아보겠다는 등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늘어놓았다. 켄지는 그녀의 달콤한 말들을 붙잡고 위태로운 희망을 이어갔다.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현실을 외면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16 Total Characters 1068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다. 아키코는 여전히 교토에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켄지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마지막 제안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전화 목소리 톤부터 달랐다. 이전의 슬픔이나 다급함 대신 확신에 찬 밝고 희망적인 어조였다. 켄첩!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가나자와 공방도 정리했고 교토에 우리가 함께 살 작은 집도 봐두었어요. 정말 햇살이 잘 들고 아담한 딱 우리가 원하던 그런 집이에요. 켄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 것인가. 정말인가 아키데, 정말 잘 됐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집 계약금이랑 이사 비용을 합쳐서 300만 엔이 부족해요. 켄서, 이게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켄청 곁에서 매일 아침 차를 함께 마시고 정원을 가꾸고 그런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300만 엔. 그 금액은 켄지에게 남은 퇴직금의 거의 전부였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모아온 그의 노후 자금이었다. 하지만 아키코가 그려주는 미래는 너무나 달콤했다. 외로움에 지친 그에게 그것은 마지막 남은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지독한 고독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누군가와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희망. 그는 이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보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알겠네, 아키에.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네. 고마워요, 켄탐.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켄지는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 외에 처음 들어보는 그 말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는 듯했다. 다음 날 켄지는 결심을 굳히고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을 아껴 모은 퇴직금을 해지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이게 옳은 선택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키코와 함께할 행복한 노후를 떠올리며 애써 떨쳐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창구 직원에게 건네자 젊은 은행원이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토 선생님, 실례지만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집을 좀 구하려고. 켄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며 얼버무렸다. 그러시군요. 혹시 누구에게 송금하시는 건가요? 상대방 분과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은행원은 친절하지만 사무적인 말투로 계속 질문했다. 아니,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네. 그러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서 접근하거나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 모르니 송금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님이나 아드님과 상의는 해보셨는지요? 은행원의 말이 켄지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금융사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자녀와 상의.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왜 아키코는 한 번도 영상통화를 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교토로 오겠다는 약속을 미루기만 했을까? 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을까? 왜 자녀 이야기를 꺼내면 늘 화제를 돌렸을까? 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나에게만 연락했을까? 그녀가 보내준 공방 사진이나 도자기 사진들은 정말 그녀의 것이 맞을까? 코타로라는 시바견은 정말 존재하기는 할까?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아키코의 다정했던 목소리, 공감해주던 눈빛, 함께 꿈꾸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창구 앞에 번호표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구겨졌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행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닐세. 송금은 잠시 보류하겠네. 미안하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은행 안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니야, 아키코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미 차가운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아키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키뜸, 방금 은행에 다녀왔네. 그런데 갑자기 확인해야 할 게 생겨서 송금은 못했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할까? 메시지 옆에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키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갑자기 아픈 건 아닐까?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그는 밤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확인한 것은 싸늘한 현실이었다. 실버메이트 앱에 접속하자 미야자키 아키코의 프로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탈퇴한 회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와의 추억, 함께 나눈 대화,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 잔인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농락당했는지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자괴감과 허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자기 혐오가 먼저 찾아왔다. 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배경에는 여전히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 며칠간 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존감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그는 끝없는 자기 비난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켄지는 망설이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의 다나카 부인이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다. 사토씨, 며칠 동안 통 보이시질 않아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이거 제가 무조림을 좀 했는데 입맛 없으시더라도 조금 드셔보세요. 다나카 부인은 켄지의 회쑥한 얼굴과 텅 빈 눈빛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만 캐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반찬통을 건네고는 짧게 안부를 묻고 돌아갔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배려가 오히려 켄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 건드렸다. 그는 멍하니 반찬통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무조림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다. 얼마 만에 맡아보는 음식 냄새인지 몰랐다. 그는 아주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무조림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고 아주 작은 위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며칠 후 도쿄에서 아들 타로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집에 들어선 타로는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과 집안의 황량한 분위기에 크게 놀랐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켄지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눈빛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지난 년간 있었던 일을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키코와의 만남, 오고 갔던 대화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보낸 돈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마친 켄지는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침묵에 빠졌다. 아들의 질책이나 비난을 예상했지만 타로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의 따뜻한 위로에 켄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수치심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날 이후 켄지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사기 피해 신고 절차를 알아보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켄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타로는 주말마다 교토를 찾아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안부 전화를 걸었다. 서먹했던 부자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켄지는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에서 실버메이트 앱을 삭제했다. 텅 빈 화면 대신 그는 다시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든 국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켄지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예전에 다나카 부인이 건네주었던 마을 노인정 소식지를 발견했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종이였다. 그는 무심코 소식지를 펼쳐보았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내 중에서 초심자를 위한 서예교실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잠시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다. 먹을 갈 때의 차분한 느낌과 화선지에 붓이 스치는 소리가